예, 건치신문TV 보건의료 사안을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건의료 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문재인 케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할까요? 예. 뭐 예. 저야 뭐. 네, 오늘도 정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네, 이번 주제를 저희 건치신문에서 그 문재인 케어를 평가를 하자고 잡았는데 윤석열 정부 2년 차인데 갑자기 문재인 케어를 꺼내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문재인 케어를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단체들이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제 우파나 극우파들로부터 공격받는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케어를 보호해주지 못한 망정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날선 비판이라든가 본질적인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과 또 이제 그 우파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는 그 과거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가 또 좋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비판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문재인 케어를 평가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영준 선생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정부를 만나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보장성 강화를 철회하고 보장성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긴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과거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을 가장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자세히는 평가를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 기억에는 이명박 시절에는 뭐 좀 긴축 재정하는 그런 그 시절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시기만 해도 박근혜도 이제 보장성 강화하는 측면을 좀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어섰는데 지금이 이제 좀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역대로 뭐 이명박 정부에서 뭐 실제로 보장성 강화하고 싶어 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보장성 강화안을 다 냈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목표 보장률을 75%에서 80%까지 잡았었어요. 원래. 문재인 케어가 70%를 목표로 했는데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던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할 때부터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안 자체가 공약에 있었던 정부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를 우리가 보통 민영화 정부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건강보장에 관해서는 이쪽에서 뭐 이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영리병원을 도입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많이 하긴 했어도 한국이 보장성이 매우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등이지 않습니까? 그 꼴등 국가가 뭐 삭감하고 뭐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올리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올리는 계획밖에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더 이상 보장성을 올리지 않아도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진짜 최초의 정부이고, 그리고 이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도 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 다 이제 같이 가고 있었던 건데. 이 로드맵 자체를 지금 다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야기도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은 1조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럼 결국 축소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역사상 처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는 어쨌든 보장성이 강화하는 측면으로 뭐 좌파 정권이고 우파 정권이든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좀 아주 특별하고 사실은 좌우를 막론하고 서민이나 우리 대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문재인 케어는 아마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때 무엇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이었습니다. 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정부가 하던 뭐 비급여의 상당 부분을 급여하고 이런 계획들은 거기 다 담겨 있었고요. 그거 뭐 디테일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전과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면 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그 중간 단계로 예비급여라는 이런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효용성이 좀 불분명한 게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3년 정도 사용해 보고 근거를 축적해서 퇴출시킬 건 퇴출시키고 급여를 만들 건 급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구호 자체가 비급여를 없애겠다, 비급여 없는 진료를 하겠다,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요게 이제 이전의 보장성 강화하고 유일한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사실 목표가 70%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63.5%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표 보장성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희도 비판을 했던 것이고, 뭐 그리고 공급 구조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같이 계획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공공의료를 도입한다든지 1차 의료 체계로 뭐 환자 등록제나 뭐 전달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언사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제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한 이 재정학적 측면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이었죠. 보통 우리가 문재인 케어 평가할 때는 보장성 퍼센테이지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부터 보통 그 평가라는 게 맞는데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는 그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모두 급여화하겠다. 이게 이제 전면 급여화를 내세워서 그런 단계별 추진이었거든요. 요 부분만 본다면 평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면 급여화의 어떤 뭐 형태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성공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예비급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비급여를 끝까지 도입을 못했습니다. 뭐 핑계는 뭐 의사들이 반대해서 뭐 이게 제일 컸지만, 사실은 이 예비급여를 도입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의료산업화 정책, 문재인 정부의 의료산업화 민영화 정책들도 상당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한다는 게 뭐냐면 비급여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률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뭐 선생님들을 건치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임플란트 초기에 이제 도입될 때처럼 뭐 50% 본인 부담하거나 아니면 80% 90%까지도 본인 부담시켜서 사실상 거의 본인이 다 부담하지만 급여에 비스무리한 예비급여, 이제 그 선별급여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신의료 기술이기 때문에 치료 재료나 약재들이 대체로는 엄청난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산업계의 그런 상품들인데, 이거를 다 예비급여를 한다고 하니까 제약업체라든가 의료기기 업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뭐 최근에 핫한 뭐 디지털 헬스라든가 이런 데서 다 반대했던 거죠, 사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본인들의 어떤 이런 바이오 헬스 비즈니스가 상당 부분에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산업계 논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말을 한 예비급여 제도를 집권 끝날 때까지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가할 게 없는 거죠. 저는 사실 문재인 케어를 평가할 때는 핵심이 대통령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요지입니다. 뭐를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전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던 뭐 MRI 초음파 급여화 그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 로드맵을 그냥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도 과거에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케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박근혜 케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예비급여는 되게 싫어들 하실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다. 왜냐면 이제 당시 지금 경제 그런 이제 유튜브였어요. 뭐 3프로TV 이런 데 가서 제가 한 이야기거든요. 뭐 예측한다면 뭐 당시의 정부 내의 어떤 이런 그 전면 급여화 이러한 정책이 이제 내부의 논쟁이나 이 부분에서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는 구체적인 또 평가는 조금 미루고, 당시 그 21년도쯤에 아마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의사들은 대부분이 좀 이렇게 우파가들이 많은데,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돈을 너무 퍼주기 때문에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문재인 케어가. 그렇기 때문에 10명에서 8명 정도 이거를 부정적 평가를 하고, 그 모든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밝혀볼까요? 일단 문재인 케어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문재인 케어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지, 문재인 케어의 내용 이걸 잘 몰라요. 예비급여 하지도 않았는데 뭐를 그렇게 비판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하다못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다 나와있던 MRI 초음파 급여화 기준을 지금까지 따라온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문재인 케어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본인의 것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상징 자본이 돼가지고 MRI 초음파 뭔가 급여화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MRI나 초음파 찍을 때 이제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과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부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MRI나 초음파 같은 것들을 급여화를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당 부분이 돈이 지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치가 있고 또 예측치보다 지금 좀 더 됐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더 된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심사평가를 하면 되는 문제지 이게 지금 무슨 MRI 초음파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수행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미지 가져갔다고 해서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거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실제로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가 뭐고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이 뭐였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료 관리학이나 보건정책 하는 분들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급여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병원이나 의원으로 좀 더 수익적으로는 더 좋지 않았나요? 이제 수익적으로 좋아진 곳들도 많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상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MRI나 초음파를 많이 이제 운용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검사가 이제 급여가 되면서 행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수가 늘어난 만큼 엄청난 소득을 이제 거뒀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진료과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꼈다고 그래야 되나? 왜 저쪽만 저렇게 화랑이지? 뭐 이런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 의사들이 가장 반발한 거는 사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그 구호 자체였어요. 맥락은.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의료 공급이 대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의 수익을 다 이제 비급여로 벌충을 하고 있거나 그쪽에서 이제 말하는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비급여를 정권에서 건드리니까 아주 싫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의사들이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 최대집 회장하고 같이 비급여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얼토당토도 안 한 전 세계 어떤 의사들도 주장하지 않을 이런 주장들을 막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처음 문개혁 시작할 때랑 이제 문재인 정권 말의 마지막에 건보 재정 상태는 어땠나요? 뭐 이렇게 좀 정말로 파탄이 났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매년 사실 적자가 거의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로드맵이 사실은 그 재정 프로그램 하에서 운영이 되고 그걸 가장 확실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사실 기획재정부거든요. 기획재정부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고지원 금액을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달리 건강보험 재정이 실제로 아주 적자가 나고 그 당시 힘들었었던 거는 2000년 이제 의약분업 당시에 그 5차례 수가를 올려주면서 이제 그때 한번 재정 파탄이 한번 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재정이 조금 악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재정 당국이 어쨌든 간에 이걸 흑자를 남겨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재정 파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그림에서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 재정이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총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적거든요. 지금 OECD 데이터 보면은 저희가 총 의료비가 한 210조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뭐 89조 뭐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직접 의료비로 국민들이 뭐 실손보험료로 나가든지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뭐 공공부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빼고 하면 한 80조에서 70조를 직접으로 쓴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이런 나라가 없죠.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80~90%가 다 공적보험이나 공공서비스로 다 나가는데 저희는 그게 지금 59%, 7%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파탄을 논의할 그런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한가한 그런 보장성을 유지하거나 이런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어서 그 보장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그 문재인 케어를 2017년부터 21년까지 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한 65.3% 2020년 보장률이 그렇게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은 많이 높아진 거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들이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료들의 이야기이고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낮다. 목표를 못 채운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뭐가 맞는 걸까요? 보장률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보장률은 65.3%는 박근혜 정부 때 하기로 했던 거를 해서 올려놓은 것은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예비급여를 해서 70%에 도달하는 거는 예비급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장성에 대해서 뭐 2004년 이후 최대 보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최대 보장률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2포인트는 뭐 1포인트 차이로 최대 보장률인 것은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 저희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2번 보장률은 올라가고 만약에 외래 보장률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럼 차라리 2번 보장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선명도가 있었을 텐데 약속을 못 지키다 보니까 계속 궁색한 이야기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22년인가? 2021년에 이제 이 성과 보고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자화자찬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 보건의료단체연합회는 여기서 커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5.3%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2번 보장률이 93% 정도 되거든요. 대만이 한 95% 돼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에 대한 보장률이 예. 93%. 예. 우리가 환자가 지금 7%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입원 보장률이 한 67에서 8까지 올렸거든요. 입원 보장률, 외래 보장률 때문에 65.3%가 된 건데 이런 자랑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보장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뭐 우리보다 낮은 뭐 멕시코나 몇 개 없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 뭐 유럽 국가들 중에 이런 보장률이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죠. 그리고 더 부끄러운 거는